사회학이 사실은 잘 모르고 뭔지 모르고 들어왔지만 사회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와서 어떻게 갈까 뭐 그런 거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 사회학이라는 것이 초창기 사회학자들이 전부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사회학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있던 여러 학문을 총합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사회학의 자신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가지고 만든 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낙관적인 사회에 대한 진보 그런 것이 밑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진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도권 내에서뿐 아니고 그걸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이 다시 말하면 실천이 일어나고 결합할 때 이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그 책상에서만 하는 사회학은 가짜다. 뭐 이런 좀 레디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72년에 대학을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가 엉망진창인데다가 학생운동이 굉장히 심할 때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저뿐 아니고 그런 그 세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회 진보, 개혁, 움직임에 대한 체험 같은 게 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부터 알게 모르게 그 사회 개혁이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그럴까? 우리의 존재 가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거와 동시에 전부 앞에서 외치는 사람은 남자고 우리는 뒤에서 이제 돌 날라다 주고 물 날라다 주고 자괴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더 의식도 그때 생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성운동, 인권운동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고등교육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바람에 80년도에 광주 사태가 났잖아요. 광주 민주화운동이. 근데 그 즈음에 미국에서는 또 베트남 참전 반대 운동을 굉장히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 학생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데모를 하는데 토마토를 던지더라고요. 이게 탁 맞으면은 피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토마토예요.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고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 주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일본의 역사 교과서. 그래서 거기 한중일 유학생들이 모여서 동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미국 학생들한테 알렸죠. 그런 생각도 나고 저 공부한 생각을 안 나고 맨날 의시한 생각. 사회학에는 사실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실증주의 학문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 그런 개념을 어떻게 실증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사회학뿐 아니고 전체 사회과학에 사회정의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 없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초창기 사회학자들이 전부 사회 진보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거고 그동안에 했던 활동이나 내 생각 같은 게 이 휴먼 라이트라는 개념으로 응축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차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1990년에 연구 파트를 맡아서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권의 길로 접어든 것 같아요.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배운 게 많았고 우리 민족이 당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피해, 가해를 베트남에서 한 게 아닌가. 물론 성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성들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그 자본과 노동의 이동 맥락 속에서 여성들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대만, 한국이죠. 흐름에 대한 관심,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처음에는 인권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든지 바꿔드립니다. 네 번째라도 좋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 침해적인 배너 비슷한 게 길에도 걸쳐 있고 이거 아닌데 이거 우리 사회가 도무지 이게 뭐야.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사회학적으로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유엔에서 인권 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문제가 아니고 뭐 팔레스타인 이런저런 나라들에서 너무나 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인권사회학 소셜로지 오브 휴먼 라이트라는 게 굉장히 조그맣지만 성립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이론 같은 것들도 정리하고 그 당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그걸 아무튼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풀어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일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말을 대놓고 이렇게 꺼내기가 굉장히 힘드신 거죠. 그 연구자로서 할 일은 우리는 그때 처음 할머니들을 증언을 체록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0건에 가까운 굉장히 할머니들 마음을 환심을 사고 정말 믿음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렇게 그 증언이 지금 일본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좀 화가 나는 거죠. 별로 이게 학문적으로 어떻게 규명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태고 저는 또 전공이 사회학이고 역사학 쪽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미국에 가면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있거든요. 한국 전쟁을 연구하려고 뭐 가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동영상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라는 게 그거를 가지고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놓칠 수도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 몇 개를 찾아냈어요. 근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영상, 위안부 동영상은 우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 학자들은 다르게 썼을 텐데 교과서에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자료를 찾아서 역사를 바로 세운다. 이런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사람 사는 게.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타협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기본적인 원칙을 흐트러뜨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거죠. 항상 원칙을 세우고 그거는 꼭 지키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바깥에 이런저런 타협은 지혜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 뭐 그런 정도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정치적인 개념이거든요. 뭐가 인권이냐. 원칙만 주장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성 할례라는 거 있거든요. 7살, 8살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당장 없애야 되는 거. 그건 말할 수 없는 그건 여성 침해고. 근데 이 히잡 같은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차츰 이렇게 고쳐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타협이죠. 돌아보면 인권 문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도 제가 절대로 못 참는 사람 중 그런 거는 이제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고 하나씩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하는 거죠.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참 이거는 힘들다. 그런 게 뭐냐 하면은 그 일본에 가면 조총련이 만든 조선학교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해방된 지가 70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 정부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사실 별로 큰 연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완전히 모든 지원을 끊고 있어요. 거기 고등학교까지도 지금 의무 교육인데 그 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차별이 심하고 제가 지금 인권 수업을 없어진다고 제가 안 하면 없어진다고 그래갖고 우리 사회학과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자기 의견을 엄청 똑똑하게 개진하는데 이게 국가가 없었으면 좋겠다. 세계 정부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꿈인지 물론 알지만 선진국, 후진국 사이에 이 차이,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이건 꿈이다. 제가 그렇게 수업에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큰 장기적인 꿈을 갖대 꿈에 매달려가지고 휘청휘청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장기 목표, 그 다음에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해가는 거. 이렇게 자기 말하자면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초국적 인구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초국적 인구 이동이라는 거는 이제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인구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처럼 선진국에서 후진국, 후진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인구가 이제 이동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노동을 위한 이주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에서의 그 위험을 피해서, 그게 이제 난민이죠. 그런데 결혼을 위해서 이주를 하는 그런 흐름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이 동아시아에서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는 대개 여성이, 후진국의 여성이 선진국의 남성한테로 결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혼 이주가 일어나는지, 이게 경제적 이론으로 보면 자본주의적인 세계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스트 베너핏을 계산한 어떤 사회 심리적 이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주 정책이나 난민 정책, 이런 정책적인 관점이 있고, 왜 결혼 이주가 일어나느냐 할 때는 젠더 관점이라는 게 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 언어적인 그런 요인이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이주를 해서 도착한 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을 이룹니다. 그때의 사회 통합, 가족 해체 문제, 이런 데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엔 젠더 인권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금으로 보면은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한 20% 정도가 5분의 1이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면 걔네들이 그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이 됩니다. 그러면 베트남이나 이런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 외국인이 되고요. 거기에서 복지, 교육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이 결혼 이주가 시작된 게 한 2005년 그 시점이 이제 그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데, 이제 곧 얘네들이 18살 뭐 이렇게 나이가 되면 다시 그 국적을 선택하게 되고, 간혹 이중 국적이 이제 허용이 되기도 하니까 귀환을 하고 다시 역귀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조사를 해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 와서 화합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가 왜 일어나냐 보면, 우선 현황을 보면 전체 그 혼인 건수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절대 수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최근 우리 정부가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자 면제를 해주면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적을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로 그 태국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베트남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제 태국까지 들어오고, 결혼 이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태국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에 태국 마사지 업소로 많이 빠져들어간다. 그러니까 위장 결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 그 우려는 곧바로 차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이주가 일어나냐? 그럼 대부분은 경제적인 그 요소가 많죠. TV를 보니까 맞은 사람도 있고 쫓겨온 사람도 있고 게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코스트 베너핏 계산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런 흐름을 뭐 더 이상 뭐 문제를 파고들지 않는 그런 관점들도 있는데, 장기 구조적인 흐름으로 보면 자본주의적 세계화에서 자본은 대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동을 하고 사람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죠. 거기에 이제 젠더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1920년대, 30년대의 일제 시기에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때도 보면 이제 놀라운 게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이주를 해요. 그 지금 남자들은 고향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을 지키고, 여자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페미나이제이션 오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고, 미국이나 서유럽은 또 유럽 내에서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이제 올라가고, 도메스틱 워커스하고 섹스 워커스가
여자들을 많이 흡수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다른 형태의 일과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 특히 아까 문화적, 언어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필리핀에서 많이 여자들이 나옵니다. 결혼 이주는 노동하고 직결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한 맥락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5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결혼 이주가 늘어나는데 대만의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 경제가 발전하고 또 동남아시아에서 그 여자들이 많이 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먼저 겪다가 그 자기네 나라에 와서 위장 결혼도 많고 특히 대만은 중국에서 와가지고 이 프로스티튜트 쪽으로 흡수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부가 아주 강력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비자를 주는데 어마어마한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중개업자들이 하는데 이게 그 돈이 안 되니까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이런 그 정책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1990년대에 그 이주 노동자, 우리나라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이 제3세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노동을 위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데 전혀 노동시장 문을 딱 닫아놨기 때문에 관광 비자를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눌러 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불법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법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업주들이 이 패스포트를 뺏고 임금도 잘 안 주고 뭐 재해 뭐 물론 보상 안 해주고 뭐 그런 게 너무 많아갖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책을 몇 단계를 거쳐서 이제 2002년인가에 노동 고용 허가제라는 걸 만들죠. 그리고 그게 그 전에 그 연수생 제도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다가 완전히 정착한 게 2007년경인데 그때 그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고용 허가제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노동자 수나 이런 거를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저쪽 나라 네팔이면 네팔,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에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 노동자 수를 또 여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결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를 대부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결혼이 일종의 그 나라의 가난을 피해서 나오는 엑싯 출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굉장히 그 모순적인 과정에서 국제 결혼을 사적인 걸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꼭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동남북 아시아 간의 이 결혼 이주의 흐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왜 아시아에서 이런 결혼 이주가 일어나는가? 이 아메리카도 중남미에서부터 미국으로 가는 흐름이 있지만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다문화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 대부분 그 부인이 신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오고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에 가깝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농장주 남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면은 그 조그만 노동자인 경우가 많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경제적인 큰 흐름 속에서 그 틈새에서 결혼 이주가 생깁니다. 결혼이라는 게 사적인 거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역사적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이게 첫 경험입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하고는 달리 단일 민족 신화 비슷한 걸 갖고 있어가지고 대비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거죠. 가정폭력이 심하고 다문화 센터라는 것도 정부에서 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거의 뭐 우리 정부가 호들갑을 떤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는데도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해체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혼율이 상당히 높고 이 외국인 신부에 대한 차별, 폭력에 대해서 유엔의 인권 기구들이 여러 가지
레코멘데이션 권고를 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제 창피를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니네 나라에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내면 그 위원회에서 권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니네 나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신부를 굉장히 괴롭힌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좀 어떻게 특별 대책을 내라 뭐 이런 창피한 공고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가 여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 보고서 심의를 재작년에 했나 봐요. 작년에 했나? 엄청나게 그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결혼 이주 때문에 야단 맞고 난민을 너무 인정을 안 한다고 야단 맞고 결혼 이주 문제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노동기구 이런 데에서 뭐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상당히 좋아지긴 했어요. 완전히 물건 취급을 한 초기 단계에서부터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그 귀환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들이 이혼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혼도 미처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친정 부모한테로 가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한테 좀 효도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2016년, 17년에 베트남 남부 건터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와요.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세요.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을 자녀 하나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두 자녀, 세 자녀도 있고 또 물론 이제 여자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귀한 여성의 자녀들이 문제는 한국 국적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가는데 베트남으로 가면은 얘네들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가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절대로 국적을 안 줘요. 의무 교육도 못 받고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엄마들은 그 젊은 여자들은 돈을 벌려고 애들을 못 건사해요. 외조부모가 대부분 애들을 키워요. 부모님 집에서 얹혀서 살고 직업은 대개 공장 노동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정 부모한테 받아 쓴다는 사람도 저렇게 많고 우리가 정부,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이런 데서 총체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막 늘어날 때 베트남을 한번 가봤더니 미국, 독일, 영국 이렇게 베트남 여자들이 미리 가기 시작한 나라들은 현지 사전 교육을 해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를 보니까 미리 언어 교육도 시키고 사회의 문화도 교육을 시키고 아마 그 나라 내에서는 남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이제 막 물건 취급을 하고 들어오니까 좀 우리가 PDO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열심히 어필을 해갖고 코이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서 출국 전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한테 한국 음식도 저렇게 점심으로 제공하면서 한국 역사와 사회를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루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 이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래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이제 출국 전에 하는 거고 한국 정부, 그다음에 우리 NGO,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지원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기업 그다음에 IOM이라고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이거는 그 국제기구 이런 데에서 아주 총체적으로 지금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결혼 비자를 주는 절차가 엄청 쉬워요. 와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시민사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많이 이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들 컨트롤을 아주 까다롭게 하고 거짓 정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다문화 가족 상황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 다문화 센터가 만들어져 갖고 여기가 안성시를 우리가 한번 가봤더니 다른 방에서 아이들 봐주고 그 엄마들을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다문화 페스티벌을 그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다문화 사회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환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렇죠. 다문화 입국 전 PDO는 여성들만 교육을 시키면 됐는데 이제 다문화 가족이 되면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귀환을 하게 되면 여성들은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거니까 나름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 문제의 초점이 한국 아이들이 됩니다. 한국 국적이죠. 이거 보세요.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 아버지는 한국 남자.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교육은 베트남에서 받고 한국말은 뭐 조금 기억이 날까 말까 하다 다 없어지고 이제 베트남어로 교육을 받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의무교육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고 복지 혜택도 못 받고 의료 지원도 못 받고 제가 그래가지고 건터라는 데를 갔더니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전서부터 베트남에서 계속 SOS가 와요. 나 이혼 좀 시켜주세요. 한국에 있는 남편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이 되더라도 아이 뺏길까봐 내가 이제 왔는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그 무슨 아동 약취 뭐 그런 법을 가지고 그 한국의 남편들이 그 문제를 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베트남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지를 못해요 바깥으로 NGO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 필요한 서류 챙겨주고 그럼 동사무소도 가야 되고 뭐 어떤 경우는 대법원도 가야 되고 그 살던 동네에 가서 뭘 서류도 띄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입학하려고 그래도 뭐 엄청 힘이 들고 이런 얘기를 베트남 정부하고 한국 정부를 연결시켜 가지고 한국에서 온 아이들은 초등학교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국제보건 무슨 재단, 뭐 두원공대 뭐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해서 얘네들이 그 치과 치료를 받게 되니까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와서는 다문화 가족이 되는데 귀한 아이들은 재외동포가 되는 거죠. 재외동포 재단에서 또 굉장히 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아동 도서관 만들었죠. 무료 한글 교실 하죠. 제가 한번 여기를 그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전부 오토바이를 탁 타고 와가지고 거기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장이죠. 거기다 착 세워놓고 이제 행사가 끝나니까 그 여자들이 막 헬멧을 탁 쓰고 저거를 탁 타고 툭 가더라고요. 이거 여성의 힘이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한국 디아스포라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들이죠. 가서 말하자면 내팽개쳐져 있다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시민사회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이렇게 일을 해줬는데 다 조사를 해갖고 요거를 해주세요. 요걸 해주세요 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통계 자료 다 내고 우리가 인터뷰하고 이거 조사하는데 인류학자들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아이들이 나갈 때 여권을 가져가는데 그 여권이 뭐 몇 년이 지나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애써서 이제 우리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연장하려고 하면은 아버지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지금 연락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대신해서 그 어머니의 의견으로 해서 여권을 연장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거는 많이 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상당히 그 심각해서 저희가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거를 베트남에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역기환 얘네들한테 물어보면은 나중에 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너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 교육 같은 거를 좀 해주고 화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